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근대 작가론 7번째 김수영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수영 작가는 이제 참여시를 이제 쓴 이제 대표적인 작가죠. 김수영 작가는. 그래서 이 김수영 작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그 195쪽입니다. 김수영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수영 작가는 바로 보기의 열정과 사랑이라고 써져 있고요. 194쪽에 보면 개관에 나오죠. 김수영은 해방과 6.25 전쟁, 4.19, 5.16 군사정변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사회적 변혁, 또 시의 존재 문제를 시와 실론을 통해서 이제 탐구한 작가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소재들을 시에서 다룬다. 거기 세 번째 줄부터 좀 밑줄 치세요. 일상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소재들을 시에서 다룬다는 거다. 일상의 언어를 이제 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어떤 창작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 지금 김수영 작가의 일상생활 이 자체가 시를 창작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수영 작가는 뭐 시도 썼지만 산문도 쓰고 다양한 아주 활동을 많이 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4.19 전후에서 참여에 대한 열정, 그래서 참여시적인 어떤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는 작가입니다. 195쪽을 보시면 작가 소개가 나와요. 195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해방 직후부터 60년대까지 활동한 시인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해방과 6.25 전쟁, 4.19, 5.16의 그런 군사 정변의 격동기를 시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시를 쓴다는 뜻이에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시작 배경이란 말 썼잖아요. 시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요이 땅하는 시작 있죠? 그건 이렇게 쓰고 이 시작은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변혁, 시의 존재의 문제를 그런 시와 실론을 통해서 잘 탐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보면 종로구에서 태어났죠. 21년에. 그래서 유년기의 삶을 변화하는 이제 도시에서 보냈고요. 유복한 환경, 유치원도 다니고 또 계명서당에서 한문도 수학했다 나오죠.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에. 그리고 이제 보통학교 졸업 후에 선린상업학교에 또 이제 입학을 했고요. 그걸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도쿄 조옥구 고등예비학교에 들어갔으나 그만두고 미주시나 하루키 연극연구소에 또 다녔어요. 나왔죠. 그래서 이제 또 시를 창작 그때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모더니스트들의 시, 영미 문학 작품도 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3년에 태평양 전쟁이 확전되면서 조선 학병 징집을 피해서 귀국을 하고 다시 이제 만주로 간 가족을 따라서 길림으로 가서 이제 또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요. 또 돌아와서 그 46년에 연희 전문 영문과를 편입을 했는데 또 곧 그만두고 아주 좀 다양하죠.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작품들을 쓰게 된 작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쪽에 보면 거기 박스 밑에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조선 문학가 동맹 사무실에서 인민의용군에 의해서 이제 강제 징집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에 편입이 되어서 탈출을 감행했다가 다시 남한 쪽 경찰에 체포되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죠. 거기 수용이 돼서 52년 12월에 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의 수용소 생활 끝에 석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 생활 3년을 무려 합니다. 이 수용소 생활을. 그래서 이제 미 8군 수송관 통역, 영어교사, 기자 직업을 전진하다가 양계 사업을 또 해요. 1955년부터. 닭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시와 번역을 또 몰두하게 되고요.
59년에 이제 40편의 시를 묶어서 달나라의 장난을 간행했고요. 소설로 작품의 소실로 인해서 6.25 전쟁 이후에 쓴 시들로 묶어낸 시집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김수영의 첫 개인 시집이고 생전에 출간한 유일한 시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수영에 대한 평가는 그 세 번째 줄 나오죠. 당대 모더니스트들의 관념적 표현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시어를 탐구했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일상적인 시어를 탐구했다. 탐구한 흔적 나오죠. 셋째 줄, 넷째 줄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적 인식의 변환점이 4.19 혁명이죠. 60년에 두 번째 단락에. 자, 그때 이제 여러 작품들 쓰는데 특히 이제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계로 하자. 이 작품이 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5년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동료 문인들과 한일협정 정식 조인을 앞두고 반대 성명에 서명을 했고요. 또 한국문학과 같은 잡지를 비롯해서 각종 문학지, 신문 등에도 시, 시론, 시평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4월에 김수영은 팬클럽 주최 부산 문학 세미나에 참석해서 시어 침을 뱉어라 이런 시론을 발표했고요. 온몸 시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썼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작품 활동하다가 그해 6월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봉동에 있는 선영에 묻혀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방학동에 가면 김수영 문학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0페이지를 보세요. 200페이지. 작품 세계의 특징을 가겠습니다. 자, 200페이지입니다. 작품 세계 특징. 이 작품 세계는 세식이, 자, 두 번째 줄에 세식이 동그라미 주세요. 자, 세식이가 뭐냐? 자, 둘째 줄에 보면 모더니즘, 이게 1번이고요. 두 줄 내려가면 1960년, 여기 2번이고요. 그 밑에 뭐 이후 다음에 소시민적, 여기 3번.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1번은 모더니즘적 경향 안에서 6.25를 거치며 인간이 처한 현실 문제, 그에 대응하는 개인적 정서에 초점을 맞춘 시기다.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60년 4.19 감격, 환희에 가득 차서 대사회적 발언을 하고 좌절을 보이는 시기. 세 번째는 소시민적 삶의 비애,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면서 사회적 삶의 조건을 이제 내면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쪽에 이제 보면 일상의 시화와 바로 보는 태도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일상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쓴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김수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상과 밀착되지 않은 어떤 그런 서구의 감각 이런 걸 많이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자, 201쪽에 1번의 일상의 시화와 바로 보는 태도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밑줄 치세요. 끝에 그의 시작 과정은 일상생활과 밀착되지 않은 서구 취향의 감각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다. 이 극복이란 말 동그라미 극복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 취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2쪽을 보시면 202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일상생활의 곤궁과 비애와 서름을 노래했다. 거기다 밑줄 주세요. 세 번째 줄 있죠. 202쪽에 일상생활의 곤궁, 비애 이런 걸 또 노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김수영의 시와 산문에서는 여기 생활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생활. 이 생활이 주요한 주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시적 자세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혁명의 환상과 어조의 변화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자, 202쪽에 밑에서 둘째 줄 끝에부터 또 밑줄 치세요. 거기 보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시화하려는 태도, 또 옆에 4.19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참여에 대한 열정과 동일시되어 나타나면서 장중한 무게감을 갖게 된다. 이런 말 나오죠. 4.19 전후에서. 자, 203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의 두 번째 줄 보시면 4.19 혁명은 김수영에게 시에 대한 일대 전환기를 마련한 사건이다. 자, 밑줄 쫙 치세요. 자, 이 4.19 사건.
4.19 혁명이죠. 이것이 이제 일대 전환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5쪽에 보면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계로 하자라는 시가 있어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여러분이 좀 자세한 걸 읽어보세요. 그래서 205쪽에 바로 밑에 보면 이 시는 사진으로 신성화된 존재가 미식계로 격화되는 파격성.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사진으로 신성화된 존재인데 이게 미식계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지금 단락이 셋째 줄 위로 올라가면 혁명이라는 시적인 주제가 전원적으로 호소력 있게 제시됐다 나오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모순의 현대와 사랑의 시라고 나왔어요. 거기 셋째 줄에 보면 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이런 말 있죠. 또 이게 그 방을 생각하며 저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이거는 이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뭐 이런 것들의 시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6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5.16 이후에 외부의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나오죠. 5.16 혁명 이후에 밑줄 치시고, 자, 거기서 세 줄 밑에 보면 문학의 새로움과 사회의 새로움을 연결하며 진정한 시적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여기도 밑줄 치세요. 여기 지금 성찰이란 말 나오죠. 성찰.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자로 읽겠습니다. 성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본다는 거죠. 영어로는 뭐죠? self reflec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 이제 그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라는 시의 한 부분이 나오죠.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라는 시인데 이 시에서는 이제 비소비어사가 많이 나와요. 버드 비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버드 비소비어사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에요. 그래서 1831년에 태어나셔서 1904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이제 영국 출신의 작가였어요. 이면서 지리학자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려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1894년부터 1897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해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208쪽에 이제 보면 그 바로 밑에 나오죠. 거대한 뿌리에서는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진창이 세세히 열거되어 있다. 거기다 밑줄 주세요.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진창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보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밑줄 주시고 여기 지금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와 같은 말입니다. 사회주의자라는 것은 공산주의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동양척식회사, 일본 영사관, 치안국, 아이스크림 등 식민지 잔재와 강대국들의 흔적이 이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울한 시대를 이제 상당히 잘 그리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로 가면 209쪽에 작품의 원문 및 해설이라고 나와요. 바로 보기에서 이제 김수영 씨 출발점 공자의 생활란이 나와 있습니다. 공자의 생활란. 자, 이 공자의 생활란을 보면 이렇게 됐죠.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이렇게 났죠. 이 우리가 이제 요즘 쓰는 장난이란 말이 이렇게 착난에서 나온 거예요.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때 장난은 그냥 뭐 하는 일을 장난이라고 하잖아요. 불장난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장난은 약간 쿠데타의 의미가 있어요. 난을 일으킨다는 의미니까. 훨씬 더 이것보다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는 줄넘기 장난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 1년의 일행과 이행은 이건 뭐냐 이렇게 해보세요. 괴리와 간극을 나타내. 간극. 괴리감. 자,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렵다. 그다음에 쭉 나오죠. 시가. 근데 쭉 시가 나오는데 이 시는 그 210쪽을 넘겨보세요. 김수영의 처녀작으로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시 속에서 상당히 난해하죠. 읽어보시면. 공자의 생활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렇죠? 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부터 쭉 나오는데 210페이지의 그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1년에서 3년 의미를 확장하기 어려운 난해하고 장난기 가득한 표현들 속에서 장난, 반난, 반란성 이런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종래의 시들은 압축 이런 것을 바탕으로 미학적 완결을 추구한다면 김수영의 시는 이런 소품적 완성을 꾀하는 시를 거부하고 시적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서 장난과 반란의 편에서 1에서 3년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연에서 난해한 얼롱 이렇게 나왔죠. 말로 용한다는 거죠. 희롱한다. 거기 보면 사연 이렇게 나왔죠.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환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사물에 대한 이치를 탐구한다는 거죠. 그 밑에 211쪽의 셋째 줄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줄에 경물 동그라미 있어요. 경물. 그 다음에 과정까지 밑줄. 그러니까 이 경물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함. 이거를 경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5연 같은 경우 나오죠.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거는 공자가 이제 논어 2인편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이 뭐죠? 조문도 석사가이죠.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물의 참된 이치를 보면서 궁구하는 시인의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조문도 석사가 밑줄 치시고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있죠. 사물의 참된 진리를 보며 궁구하는 시인의 자세. 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 시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출가해서 천하를 주유한 공자의 구도적인 자세, 세계 대전 의지를 품고 있는 김수영의 구도적 각오를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셋째 줄부터 밑줄 치시면 공자라는 성인을 생활란이라는 범속한 고민과 결합해서 아주 재치발랄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 이제 사랑의 환희와 혁명의 비전,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있는데 이 시는 214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앙장부망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이 둘째 줄이에요. 앙장부망. 이 앙장부망은 구문이 그 다음 행 또는 연이나 꾸로 이어지기. 이게 앙장부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비평적인 용어인데 낯설게 하기 한 기법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이 어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붙였다 떨어졌다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215쪽에 보면 그 세 번째 단락에 아버지인 화자가 미래 세대인 아들에게 당부하는 형식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네 줄 내려가면 미래 세대의 아들에게 전망을 제시한다. 자, 이것도 밑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환희를 약속해주는 혁명 세대의 전원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전원이라는 건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전원.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 이제 정말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풀. 이 풀이라는 시는 김수영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시죠.
자, 216쪽입니다. 216쪽. 자, 216쪽의 풀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풀. 자,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거 김수영의 유고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비에도 이 시가 새겨져 있는데 이 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풀이라는 게 그런 민초,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풀이라는 게. 자, 217쪽에 보시면 서울시 도봉산 초입에 자리한 김수영 시비 맞죠? 그래서 시비에 새겨진 구절은 풀의 두 번째 연이며 글씨는 시인의 잡피를 확대한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7쪽의 둘째 줄에 보면 3년 18행으로 이루어졌고요. 모국어의 기초 단어만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이 아주 쉬운 단어죠. 근데 이제 그 속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지금 풀과 바람이라는 풀과 바람이 상당히 대립구도죠. 바람이. 또 눕다. 그 다음에 일어나다. 또 울다. 웃다가 있어요. 눕다의 반대말이 당연히 뭐겠어요? 일어나다겠죠. 그리고 울다의 반대말이 또 뭐겠어요? 웃다겠죠. 이렇게 반대말의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대립구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자, 218쪽 보세요. 218쪽을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보면 풀의 생명력에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이거 생명력이라는 거. 그리고 그 세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풀은 생명의 자유로움을 체현한 상징이다. 그렇죠? 생명의 자유로움을 몸으로 이제 막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 첫째 줄 결론적으로 풀은 미래에 존재할 궁극적 순간을 향해 쉼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학사적 의의와 연구의 쟁점을 보면 이 김수영의 문학사적 의의는 자 거기 219쪽에 나오죠. 예술성과 사상성을 결합시키려고 한 부단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많이 결합을 시켰었고요. 자, 220쪽에 거기 위에 부분이 나오죠.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김수영 문학관이고 2013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연구의 쟁점은 마지막 단락 220쪽의 첫째 줄 끝에 김수영 씨의 정신을 규명하고 시적 주제를 파악하려는 시도. 저 밑줄 쫙 치세요. 이게 이제 가장 크다는 거죠. 정신, 그다음 시적 주제. 그래서 김수영의 시와 산문에서 중심 어휘를 잘 선택을 해서 그 작품의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어를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21쪽입니다. 둘째 줄에 보면 밑줄 치세요. 김수영의 시세계는 자유, 사랑, 혁명, 정직, 양심, 서름, 고독, 도덕, 생활 등의 주제어들로 해명되어 왔다 이렇게 나왔죠. 김수영의 주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영의 시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우리말로 썼지만 그 속에 다양한 어떤 언어적인 그런 맥락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 또 어떤 독재와 맞서서 뭐 싸운 시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수영의 시들은 상당히 이제 내용들 자체가 좀 난해한 시들도 있고요. 좀 복잡한 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수영의 이런 시의 특징은 그 70년대, 80년대 이런 시들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2쪽에 보세요.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보면 김수영의 시창작이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를 횡단하는 탈경계적 수행이에요. 경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순수 참여의 구분을 넘어 새로운 감각을 분배하는 미학적 정치성이 주목했다.
이처럼 범자본적 문화 속에서 현실 변혁의 동력을 문학 언어의 감각적 실천에서 찾고자 했던 김수영의 시도는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새로운 현대성의 경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본적으로 잘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김수영의 시들을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